안녕하세요. 삶의 진정한 기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내일 모레면 70이 되는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암흑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고 항상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기분 속에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죠. 그런데 최근 먹구름뿐만 아니라 쓰나미까지 연속으로 몰려와 엉망진창이었던 저의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되어 인생까지 역전을 하게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이 처음부터 어두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증권가에 몸바쳐 일을 하면서 증권맨으로 살았고 남들이 가정을 꾸리듯 저 역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었죠. 아내는 항상 제가 출근할 때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건 다 당신 덕분이야. 항상 고맙게 생각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팍팍 솟는다. 고마워, 여보. 이렇게만 보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지만 사실 골치가 좀 아팠던 건 바로 딸이었어요. 딸은 초등학교 3학년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틈만 나면 말대답을 하기 바빴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모른 척을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물론 아내 앞에선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아내는 딸이 제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저도 굳이 속 시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딸의 일기장 같은 것이 활짝 펼쳐져 있길래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덮어서 방에 가져다 놨는데 밖에 나갔다 온 딸이 그걸 보고선 제게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 거실에 펼쳐져 있던 내 일기장 아빠가 가져다 놨어? 네가 깜빡한 것 같길래 덮어서 네 방에 가져다 놨지. 아빠는 안에 있는 내용 한 개도 안 봤다. 아, 진짜 그걸 왜 만지냐고. 내가 그거 갖다 놔달라고 아빠한테 부탁했어? 어? 부탁했냐고. 사춘기가 찾아온 아이라 충분히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건 이해했지만 대체 왜 저한테만 저러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울컥한 마음에 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가져다 놨어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대들 거야? 어? 아빠가 여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예민한 시기니까 그렇게 했구나 하고 좋게 넘어갔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어. 아빠가 언제까지 널 이해해주고 넘어가 줘야 돼? 누가 이해해달래? 이해가 안 가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그랬어도 대들 거냐고? 아니, 엄만 같은 여자고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잖아. 아빠랑은 다르다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방에 있던 아들이 밖으로 나오며 딸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누나, 진짜 아빠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상처받으신 건 생각도 안 하지? 넌 또 왜 끼어들어? 아직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게 뭘 안다고. 누가 보면 누난 고등학교라도 들어간 줄 알겠다. 빨리 아빠한테 사과드려. 진짜 짜증나. 아들은 맨날 저만 보면 대드는 딸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날 퇴근을 하고 오면 두 팔을 벌리고 제게 달려와 아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을 해줄 줄 아는 아이였고 주말이 되면 제 손을 잡아 끌면서 아빠, 오늘 둘이서 놀러 가요. 라며 살갑게 행동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격만큼은 정말 딸 같은 아이였죠. 그리고 한날은 제게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가끔 누나가 툭툭거리고 신경질 부려서 많이 힘드시죠? 어? 아니야, 힘들긴. 그래도 다른 곳 가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보단 아빠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해. 밖에 나가선 안 그러겠지. 또 누나가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해해줘야지. 가끔 누나가 아빠한테 대드는 거 보면
차라리 제가 누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누나한테 크게 꿀밤 한 대를 먹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전 누나처럼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아빠한테 절대 그렇게 굴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도 아빤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들. 아빤 우리 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웃는다.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아빠. 안 힘들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말은 정말 저희 아들에게 꼭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아이. 어디 가도 내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 아들은 제게 그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제가 이렇게 아들 덕분에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들은 딱 10살이 되던 해 생일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집 앞 횡단보도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전화를 받고 소식을 들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우리 주원이가 집에 오는 길에 이 앞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대. 어떡해? 우리 주원이 어떡하면 좋아? 아낸 수화기를 붙들고서 계속 눈물만 흘렸고 저 역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진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우는 아내를 진정시키고서 회사의 사정을 설명한 뒤 급히 조퇴를 하고 아들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제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홀연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머릿속에서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끝없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빈소가 차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저희 부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그 허무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을 떠난 그날이 생일이라 평소에 아들이 가지고 싶다던 로봇 장난감도 큰맘 먹고 사놓았는데 저녁엔 함께 초를 꽂고 소원을 빌 케이크까지 사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더는 환히 우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누군가 제 심장을 발로 지근지근 밟아 으깨버리는 것 같은 괴로움이 밀려오더군요.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부르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다는 말이 그제서야 와닿았습니다. 여보, 우리 주원이 좋은 곳에 갔겠지? 우리 애기 참 착했으니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으니까 지금쯤 천국에 도착했을 거야. 그치? 당연하지. 우리 주원이 정말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고 있을 거야. 아들이 그렇게 떠나고 난 뒤 저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부터 예민했던 딸은 더 예민해져 집에 돌아오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고 항상 밝고 따뜻했던 아내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는 데만 하루의 반나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고 굶지 말고. 알겠지? 알겠어. 잘 다녀와. 저 역시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이었기에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회사 앞엔 작은 구두가게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선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오고 가는 손님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었던 저도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기에 종종 들러 구두를 닦곤 했었죠.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로부턴 한 번도 들른 적이 없었기에 오랜만에 구두를 닦기 위해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던 작은 꼬마가 구두소를 들고 나와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 꼬마야, 넌 누구냐? 전 박상현이라고 하는데요. 구두 닦으러 오셨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 원래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었나? 할아버지요? 잠시만요. 할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낯선 꼬마는 가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불렀고 잠시 후 할아버지께서 구두 약과 소를 들고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는구만 그래. 한동안 안 보이길래 회사를 그만뒀나 싶었는데. 한동안 일이 좀 있어서 못 들렀어요. 그런데 못 보던 아이가 있네요. 할아버지 손주분인가요? 아, 저 아이? 저 아이 내 친손주가 아니야. 그냥 길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기에 내가 커도 키우고 있어. 겸사겸사 구두 닦는 일도 가르치고 있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애 걷어 키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저 작은 애가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돌아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었지. 이 할아버지랑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말이야. 그런데 저 아이가 내민 손을 덥석 잡으면서 예, 따라갈래요.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무턱대고 따라간다고 말을 한 건지. 애가 너무 순수해서 나쁜 사람이 데리고 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나랑 같이 지낸 지가 벌써 3주 정도 된 것 같구만 그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홀로 돌아다니던 아이에겐 할아버지처럼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어른이 절실히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민 손을 덥석 잡고서 따라가겠다고 말을 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구두방에 들러 구두를 닦았습니다. 아이도 할아버지께 구두를 닦는 법을 배웠기에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시면 아이가 대신해서 구두를 닦곤 했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법 열심히 구석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구두를 닦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떠난 저희 아들이 생각나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날은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아가, 너 이름이 뭐라고 했었지? 상현이요, 박상현. 아, 그래, 상현아.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4살이 되던 해 저를 친할머니한테 맡기고 떠나셨어요. 도저히 절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어린 나이였는데 엄마 아빠의 표정부터 말, 그리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까지도 정확히 기억나요. 그리고 전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는데 친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길을 떠돌아다니다가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널 돌봐줄 친척은 안 계시는 거야? 학교는 다니고 있고? 고모랑 삼촌이 계시지만 다 저를 싫어하세요. 친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래도 학교는 다니는구나. 다행이다. 그럼 혹시 고아원으로 갈 생각은 해본 적 없어? 길에서 지내는 것보단 훨씬 나았을 텐데. 아니요. 고아원으로 갈 생각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저는 저한테 손 내밀어 주신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구두 닦는 일도 할 수 있고요. 끼케야 10대 살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상현이가 저런 이야기를 덤덤한 표정으로 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는 것이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항상 아이가 구두를 닦아줄 때마다 구두값 외에 10,000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아저씨, 매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3,000원만 주시면 되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끼니는 절대로 걸으면 안 된다. 아저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감사합니다, 아저씨. 꼭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쓸게요. 하루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의 구두를 닦아서 번 돈으론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기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는 상현이의 모습을 보고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구두를 닦으러 갈 때마다 10,000원씩 더 얹어서 내밀곤 했어요. 사실 구두 정도는 일반 구두약을 사서 직접 닦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상현이를 처음 본 이후부터 계속해서 눈에 밟히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시간이 될 때마다 상현이를 찾아가 구두를 닦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구두를 닦으러 가게로 향하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약을 잘못 써서 남의 귀한 신발을 망쳐놨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어? 이 신발이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못 배워 먹은 것들이 이런 거에서 먹고 산다길래 어떤 건가 싶어서 그냥 푼돈 적선한 셈 치고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신발도 버리고 기분도 잡치고 에이 진짜 확 다 때려 엎어버릴 수도 없고. 남자는 할아버지와 상현이를 위협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자기 비싼 신발값을 물어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할아버진 덜덜 떨고 있는 상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던 전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가 건네줬어요. 뭐야 이건 또? 할아버지 아들이자 저 아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 애가 실수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신발에 저런 싸구려 구두약을 쓰다니 말도 안 되죠. 아이가 실수를 했으니 아버지가 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보상은 만족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음, 아유, 아이 아버지가 아주 센스가 넘쳐. 부티도 팍팍 흐르는 게 할아버지가 자식을 참 잘 키워놓으셨네 그래. 보상을 준다고 하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감사히 받죠 뭐. 그 전에 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이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을 담아 무릎 꿇고. 뭐요? 난 이래서 니네 같은 것들이 싫어. 쥐뿔도 없으면서 명품거리고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네 신발 명품 아닌 거 다 티나. 어디서 짝퉁을 신고서 명품이라고 핏대를 세우고 있어? 명품 두르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명품이 될 생각이나 해. 그리고 너도 딱히 잘난 거 없어 보이는데 없는 것들이 난리치면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러다가 네 인생도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 남자는 저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내 얼굴을 가리며 36개 주랭랑을 치더군요. 저는 멀어져가는 그 인간을 향해 혀를 한번 찢 차주고 곧바로 할아버지와 상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상현아, 괜찮어? 아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대. 우와, 아저씨 짱 멋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자네 웃고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화도 낼 줄 아는 사람이었구만. 오늘 아주 다시 봤어. 아유, 제가 이렇게 망신 줘놨으니까 2번 다신 안 올 거예요. 상현이도 많이 놀랐지? 다음부터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신발에다가 구두약을 한껏 칠해버려. 신지도 못하게.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제 말에 상현인 그제서야 까르르 하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네 결혼했다고 했었지? 그럼 애도 있나? 네, 아이 키우고 있죠. 그럼 요즘 아이들은 보통 어떤 걸 선물로 받아야 좋아하나? 오늘이 상현이 생일이라고 하더라고. 생일이긴 한데 한 번도 축하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길래 혹시나 자네는 알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네. 할아버지께선 상현이의 생일 선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태어난 날은 기억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축하를 받는 생일이니만큼 기억 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상현이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선물을 골라오겠다고 말씀드렸고 백화점에 가서 커다란 로브 세트와 작은 게임기, 신발 한 켤레와 조그만 케이크 하나를 사서 구두가게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상현이를 보고 웃으며 제가 준비한 선물과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우와, 아저씨, 이게 웬 케이크랑 선물이에요? 우와, 내가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장난감.
우와, 게임기도 있네. 상현이 선물 마음에 들어? 오늘 상현이 생일이라길래 아저씨가 우리 상현이 위해서 큰맘 먹고 준비했지.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항상 반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선물이었는데도 뛸 듯이 기뻐해주는 상현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잘 챙겼고 할아버지와 상현이도 마치 제 가족처럼 살뜰히 잘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회사에 뜻하지 않은 비상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증권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이 실적을 평균 이하로 채우게 되거나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내게 되면 회사는 단칼에 연봉을 삭감하거나 희망퇴직 인원을 모은다며 대놓고 눈치를 주거나 혹은 부서나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카드를 내밀곤 했어요. 항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저희 회사에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야, 이래서 진짜 실적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건가 봐. 다른 증권사들 터져 나간다는 소리 들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기분이었는데, 아휴, 이제 우리 집에도 불이 났네. 남의 집 불타는 거 구경할 때가 아니었어. 항상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했던 직원들은 속속들이 희망퇴직을 하거나 혹은 인력 개편을 통해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그야말로 완전히 초상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걸 보면 마음 한켠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구두방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구두가게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언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 있던 그 꼬마 있지? 그 앤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더 속상했던 건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옆에서 힘이라도 되어줬을 텐데 할아버지와 상현이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제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사라진 상현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상현이에 대해 아는 건 박상현 이름 세 글자뿐이었기에 할 수 있는 건 그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아이의 안녕을 빌어주는 거,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아이와 했던 기억을 되짚으며 그리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엔 그렇게 제 속을 태우던 딸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고 아들이 떠난 이후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살았던 아내도 다시 본인의 삶을 되찾았어요.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라고 모든 일들이 휴지가 풀리는 것처럼 술술 잘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로지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원래 증권업계 같은 경우는 근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흐릿한 편입니다. 그 속에서 전 유일하게 30년가량을 근속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한 직장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다 할 정도로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윗선으로부터 정년퇴직을 권유받게 됐습니다. 이제 김 부장도 노후 준비해야지. 60대에도 증권맨 타이틀 달고 영업 뛰면서 살 수는 없잖아. 어리고 젊은 후배들도 많이 들어올 텐데 이제 후배들 위해서 자리 좀 비워줘야지.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년퇴직이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자의가 아닌 타의로 정년퇴직을 하게 된 절 보면서 아내는 못내 아쉽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증권간 원래 정년이란 개념이 없다고 하던데 그냥 그렇게 말해도 못 들은 척 뿌리박고 있지 그랬어. 젊을 땐 똑부러지게 말 잘만 하더니 나이 먹으니까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에이, 이 정도면 오래 일한 거지 뭐. 젊은 친구들 자리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일을 시작하려는 연령은 점점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렀던 제가 발을 빼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년퇴직을 하게 된 전 정말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가 영 못마땅했는지 평소엔 집에만 붙어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턴가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노래교실 갔다 올 테니까 배고프면 냄비에 식은 밥 있으니까 알아서 차려 먹어. 뜬금없이 노래교실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오질 않나. 밤 늦게까지 누구랑 문자라면서 희죽거리질 않나. 화장도 안 하던 사람이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피부 관리에 공을 들이질 않나.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촉은 무서운 거라고 말이죠. 혹시라도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 생각했던 저의 촉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잠들어 있는 아내의 휴대폰에 찍혀 있는 애정이 담긴 수많은 문자들, 등산을 간 건지 다정다감하게 안고서 찍은 많은 사진들. 아내의 바람 상대는 아내의 노래교실 강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수많은 문자들과 사진들을 보는데 화가 난다기보단 되려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증거들을 보고서 밤잠을 설친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휴대폰 속에 있는 낯선 남자와 촬영한 사진들과 애정 가득한 마음이 담긴 문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적어도 당신보다 배는 더 잘난 사람이야. 능력 있고 젠틀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이 잘한 거라는 거야? 이거 명백한 바람이야, 바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이혼 사유가 되면 이혼하면 되겠네. 당신같이 무능력한 남편이랑 더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혼해. 이혼하자고. 나야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까. 아내는 되려 제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딸의 태도였습니다. 아내와 얘기를 끝내고 나서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빠가 좀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엄마 마음 이해 가요. 아빠만 딱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일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일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넌 지금 그게 아버지한테 할 소리냐? 아유,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데 뭐? 여자로서 이해한다고? 네, 이해해요. 아빠도 한 번쯤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엄마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딸인 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어?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해한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냐고. 아휴, 아빠. 왜 엄한 저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두 분이서 이혼을 하든 말든 전 아무런 상관없어요. 전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엄마랑만 연락하고 살 거니까. 안 그래도 잠도 못 자고 바빠서 짜증나 죽겠는데 계속 그렇게 우는 소리만 하실 거면 끊으세요. 그렇게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도 딸의 반응에 더 큰 충격을 먹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와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라섰어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제 눈으로 본 이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갈라서게 됐죠. 전화로도 말했던 것처럼 딸은 제가 이혼을 하자마자 저와는 칼같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제 생일은 물론이고 명절에도 아들의 기일에도 연락 한 통 주지 않더라고요.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키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참 덧없다는 것이 그제서야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이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하게 지내던 친구 놈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하고 사냐고 시간 괜찮으면 대포집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는 말에 회포도 풀 겸 속상한 마음도 중화시킬 겸 친구를 만나 술잔에 기울였습니다. 야, 영민아, 너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임마. 요즘 뭐 하고 지내? 회사 그만두고 나선 따로 하는 건 없고 집에서 그냥 쉬고 있지. 알지 않냐? 나 그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해온 거. 그래, 그래. 그건 내가 잘 알지. 야, 그러고 보니까 너 퇴직금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냐? 한 3억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그 돈으로 어떻게 노을 대비하려고 그래? 너 요새 100세 시대라는 말 알지? 우리 이제 60도 넘었어.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살 날이 30년은 넘게 남았는데 노후 자금은 모름지기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말 몰라?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같이 투자 한번 해볼래? 거기다가 투자만 하면 예를 들어 네가 1억을 투자했을 때 매달 너한테 200만 원씩 줘. 너 은행에다가 1억 맡겨봐야 200만 원씩 안 나오는 거 알지? 나 믿고 한 번만 투자해봐봐. 1억을 맡겼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나한테 들어온다고? 에이, 그거 안전한 거 맞아? 야, 내가 너랑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위험한 걸 권하겠냐? 나 믿고 한번 투자해봐. 그 친구는 저와 오래 만난 친구이기도 했기에 그래, 얘가 뭐 한다고 날 속이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무 의심도 없이 1억을 덜컥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에 200만 원씩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친구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지인들 중엔 10억 맡기는 사람도 있고 20억을 맡기는 사람도 있어. 이제는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았을 테니까 나 믿고 더 맡겨봐. 내가 너 확실하게 벼락부자로 만들어줄게. 매달 꼬박꼬박 이자도 잘 들어왔기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3억에 더해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더해 총 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8개월쯤 됐을 때부터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저는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돈이 안 들어와? 야, 나도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나도 10억 넘게 투자했는데 하여튼 일단 있어봐. 지인들 통해 알아보고 전화 줄 테니까.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쏟아붓듯 이야기를 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투자한 5억이라는 돈은 제겐 전 재산이었기에 그때부터 손이 덜덜 떨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던 친구는 거짓말처럼 연락이 뚝 끊기고 말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고객들에게 투자를 받은 돈으로 제 이자를 주는 척하면서 원금을 끌어모아 이득을 취했던 거더라고요. 범죄를 공모한 주범들은 해외로 도망을 갔고 친구 농가 잔챙이들은 경찰서로 잡혀갔으며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도 없었어요. 5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친구의 말이라고 믿은 멍청한 저로 인해 종이장처럼 날아가 버린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결국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오던 날 홀로 소주 2병을 들고 버스를 타고서 홀로 아들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찾아가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목 놓아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주원아, 아빠가 너무 힘들다. 어쩌다가 아빠 신세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우리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주원아, 보고 싶은 내 새끼. 아빠가 떳떳하게 우리 아들 보러 오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추하게 와서 미안하다. 미안해. 세상에 태어나 정말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로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제게 돌아온 건 아내와 딸의 배신, 그리고 믿었던 친구의 배신뿐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돈으로
고시원이나 작은 원룸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인생이 모두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전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때는 능력을 인정받았던 증권맨이었는데 이젠 온몸이고 옷이고 때국물이 흘러내리는 처량한 노숙자 신세라니.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면 그저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게다가 지하철에서 잠을 자는 것도 자리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고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박스 한 장 주워서 지하철 귀퉁이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 한 노숙자가 제 어깨를 확 밀며 험악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이, 형씨, 비켜! 여긴 내 자리야! 예? 아니, 여기도 자리가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긴 내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싶으면 내가 마실 소주랑 안주 사와. 안 사오면 네가 여기 내려놓은 짐가방이랑 박스 내가 저 바깥으로 갔다가 치워버릴 거니까. 박스를 들고 전전하는 노숙자들의 세상에서도 서열과 자리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다니.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먹고 그 험악한 사람들을 피해 공원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기도 하고 다른 지하철역이나 한강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겨우 힘겹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홀로 술을 한 잔 마시고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던 중이었어요. 문득 올려다본 하늘엔 비행기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고 서울 하늘임에도 별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민 씨 아니세요? 예? 누구세요? 맞구나. 정말 영민 아저씨 맞죠?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저예요, 저 상현이. 아저씨 회사 앞에서 매일같이 구두 닦았던 상현이라고요. 상현이? 그때 구두방에 있던 꼬마. 10살에 만나 12살 무렵에 사라졌던 그 꼬마. 맞지? 예, 맞아요. 이제 기억하시는구나. 저 상현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상현이 맞아? 미안하다. 미안해. 너무 커서 내가 몰라봤어. 세상에, 그 세월 동안 이리도 잘 커졌구나. 참 잘 컸어. 그땐 조그마했는데 언제 이렇게 컸어? 진짜 제 앞에 계신 분이 아저씨라니. 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서울역 한복판에서 저희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현일 26년 만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기에 더욱 반가웠고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방에서 볼일 보고 기차 타고 올라와서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말을 걸어본 건데 아저씨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보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아직 안 했어. 그럼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저도 아직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렇게 상현이와 전 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회사에서 정말 열정을 다 태워 일했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년 퇴직을 권고받았고 그 때문에 아낸 날 무능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노래교실에서 만난 강사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버렸어. 참 우습더라. 내가 증권사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벌어올 땐 우리 여보 최고다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주던 사람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사람이 아주 확 바뀌어버리더라고. 아내가 바람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난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을 했어. 힘들게 다 키워놓은 딸은 지네 엄마 따라가서
나한테 연락 한 통을 안 하고 인생이란 참 덧없는 거구나 싶었지. 그건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헤어지셨어요. 마음이 떠난 사람 붙잡고 사는 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 그리고 더 웃긴 건 이혼하고 나서 5억이라는 돈을 오랫동안 믿고 지내던 친구놈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편하게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그대로 돈을 갖다 바치게 된 거였지. 그래서 살던 집도 압류당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돼버렸어. 노숙자들의 텃세에 치여가면서 말이야.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적응이 돼서 괜찮아. 그나저나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려서 이 아저씨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바로 방황을 시작했어요. 저의 세상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헤매다가 결국 전 제 스스로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곳에선 원장 수녀님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이곳에 들어오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가끔 들 정도로요. 그렇게 12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전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고 20살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작은 단칸방에 살면서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아이고, 혼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이렇게나 잘 자라주고 아주 기특하다, 기특해. 아저씨, 기억하세요? 항상 제가 아저씨 구두를 닦아드리면 아저씨 구두 닦은 값이랑 같이 할아버지랑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제게 꼭 10,000원을 건네주시곤 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놨었어요. 그 돈이 고아원을 나와서 사회생활 시작하는 저한테 큰 미천이 되어줬고요. 별 볼 일 없는 구두 닦기 고아 꼬맹이한테 나도 조금씩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알려준 사람이 할아버지랑 아저씨예요. 부모한테도 매몰차게 버림받은 저한테 아저씨는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정말 별거 아닌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희망을 얻고 지금 이렇게 번듯한 청년으로 자라줘서 기분이 참 좋다. 내 아들이 성공한 걸 본 기분이야. 그래.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지내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구두 수제화 가게랑 관련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방에서 저희 매장 오픈식이 있어서 다녀오다가 서울역 도착해서 택시 타려고 오는 길에 이렇게 아저씨를 발견한 거였어요. 아이고, 그래. 아이, 출세했네, 출세했어. 할아버지께서도 이런 네 모습 보면 좋아하고 계실 거다. 당연하죠. 그날 길에서 거둬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실걸요? 그런데 아저씨, 아까 보니까 신발 밑창이 거의 떨어져 계시던데 다리랑 발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신발도 좀 많이 닳았어. 그럼 제가 아저씨만을 위한 특별한 신발 한 켤레 만들어 드릴게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신발일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구두방에서 약을 묻혀가며 일을 하던 작은 꼬마 상현인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무척이나 건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길을 전전하던 꼬마가 어엿한 회사의 수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괜히 제 마음이 다 뿌듯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상현이가 운영하는 수제화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신발이 다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야 빠르기도 하다. 벌써 신발이 다 만들어진 거야? 네, 오늘 조금 일찍 출근했거든요. 아저씨한테 새 신발 신겨드릴 생각에 너무 두근거려서 얼른 신어보세요. 지금 신고 계시는 신발이랑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오, 상현아. 이 신발 신으니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엄청 가벼운데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요? 아저씨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저씨, 노숙 생활 하고 계시는 거면
지금 일은 아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일 자체를 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럼 혹시 저랑 같이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기술 같은 건 별다를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릴 거고 제 옆에서 말동무만 해주세요. 제가 아저씨를 저희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회사가 뭐 지톨만 하지만 아저씨가 옆에 있어 주시면 훨훨 날아다닐 것만 같아요. 제 제안 받아주시겠어요? 뭐? 고문? 아유, 난 아무 기술도 없고 이젠 다 늙어 빠진 노인네에 불과한 걸. 아저씨, 예전에 증권회사 주름 잡던 증권맨이셨잖아요. 깔끔한 양복 차림에 삐까번쩍한 구두 신고 다니던. 아저씨 모르셨죠? 아저씨가 맨날 지갑에서 딱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주는 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말이에요. 전 그때 속으로 아저씨같이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아저씨는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세요. 세월이 흘러 이렇게 다시 만난 만큼 은혜를 꼭 갚고 싶어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일해봐요. 네, 맞아요. 상연인 희망 없이 사는 제게 손을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말이 고문이지 은혜를 갚고 싶었던 상연이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직책을 만들어 제 살 길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던지요. 아직은 성장해 나가는 작은 회사였지만 오랜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상연인 제게 발에 꼭 맞는 신발도 선물해주고 직장도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더 이상 길거리 생활을 하지 않게끔 상연이 가게 근처에 25평짜리 빌라 하나를 얻어다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저는 상연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상연인 꼬마에서 어른이 되어 제게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어주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연이 덕에 한동안 깎지 못했던 머리와 수염도 깔끔하게 밀 수 있었고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도 시원하게 벗겨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상연이 회사에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어요. 김영민 고모님, 이제 저희 식사하러 가셔야죠.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대표님이 드시고 싶은 거 먹으러 가죠. 에이, 딱딱하게 대표님이 뭐예요, 대표님이. 저는 상연이에요. 자, 아저씨 상연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 상연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대표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대표라는 직함을 어색해하는 게 얼마나 귀엽던지. 그리고 상연이 놀랍게도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2명 있는 어엿한 가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연인 사적인 자리에선 제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상연이 색시도 처음엔 절 보면 낯을 가렸었는데 이제는 많이 편해진 듯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상연이 아이들도 저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하면서 2팔을 벌려 뛰어오곤 한답니다. 항상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와 저를 보고 세배를 올리기도 해요. 아버님, 저희 가족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모두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배 받으세요. 저는 아버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슬픈 말인 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만나서 이어질지 모른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증권맨으로 일하면서 양복을 입고 멋지게 일을 하던 시절과는 달리 주름도 많이 늘었고 흰머리도 정말 많이 늘어났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행복이 끊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상연이랑 상연이 각시 그리고 손주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꼭 한마디를 남기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아, 상연 각시야.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줘서 고맙고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 무엇보다 내게 희망을 품게 해줘서 고마워.
이 늙은이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할 테니까 지켜봐 주거라. 얘들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